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상해의 역사는 시기적으로 단락이 존재하고 문화접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각각의 시기가 다른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근대 이전 시기와 조개 시기에 전개되었던 문화접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개방 이후 시기의 문화접변의 양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해의 그 사회주의적인 개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굴절되고 또 기형적으로 전개되었던 도시의 발전을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기조로 해서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개조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개조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또 자본가의 도시에서 노동자의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기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시기에는 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생산 기능과 노동자들의 거주 공간을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주요한 도시 공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신촌, 노동자 신촌이라고 불리는 노동자의 새로운 거주 공간인데요. 오른쪽에 이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공인 신촌이라고 하는, 노동자 신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기에 또 일관되게 추진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시기에 매우 가파르게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그 뒤에 굉장히 미약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사회주의가 건설되었을 때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상해는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시급히 건설해야 될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자원의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해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을 다른 지역과 공양하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강했고,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 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전환을 맺는 시기가 50년대 말이죠. 그래서 1958년이 되면 여기 보면 이제 56년, 57년, 58년에 집중적으로 이 노동자 신촌이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고, 사실은 뭐 소수의 몇 개의 예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차오양 신촌이라고 하는 상해 최초의 노동자 신촌입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고 또 생산 중심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제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선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 가운데서 모범 노동자, 노동 모범이라고 이렇게 중국어로는 표현하게 되는데요. 모범 노동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여기에 이제 입주를 시키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 이 도시, 이 노동자 신촌의, 공인 신촌의 어떤 전반적인 외형을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중국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조개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 고급 주택, 이것을 이제 화원 양루라고 하는데요. 화원 양방,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정원 주택이 있었는데 상해에, 그런데 이런 그 서구인들의 고급 주택의 양식을 이렇게 모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회주의의 건설 이후에 그동안에 중국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서구인들의
생활 양식, 그 문화를 이제 중국인들, 특히 노동자 집단이 향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시대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개조 시기에 이 시기에 이제 문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기조는 기존의 전통, 근대 이전 시기의 유산, 그리고 조개 시기의 유산에 대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혁명을 주제로 그와 대비하는 그 양자를 대비하는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제 상하이의 그 문화재 보호의 정책인데요. 당시 중국은 전국적으로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될 문화재들을 지정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중에 상해에서 지정된 6개의 그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손문이 거주했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청년당의 중앙기구의 유적,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의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 그리고 좌파 지식인인 노신의 무덤, 그 다음에 손문의 부인인 송경령의 묘, 모두 다 혁명을 주제로 한 문화재고요. 반면에 이제 현성 내에 전통적인 정원인 예원이 하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조 시기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전 시기에 유적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보호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상해를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와이탄의 화려한 근대 건축군이라든가 또는 그 서양식 고급 주택들,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의 보수나 추가적인 재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이 도심에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석고문과 이롱에 대해서도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사회주의 시기에 상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2개의 공간이 있다라고 회고되고 있습니다. 상해인들은 이 가운데서 어떤 공간에 살았는지 2개의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한 일군의 집단들은 이롱이나 석고문과 같은 노상해 조개 시기의 건축에서 유년을 보냈던 반면에, 또 어떤 집단은 사회주의 시기에 새롭게 건설된 노동자 신촌과 같은 곳에서 유년을 보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은 사회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축으로 놓고 생각하면 조개 시기는 옛 상해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시기 이후에 등장하는 공인신촌은 새로운 상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라오 상하이, 신 상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신상해의 도시 공간과 노상해의 도시 공간이 서로 대비되면서 굉장히 긴장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신상해의 도시 공간은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반면에 노상해의 공간은 식민주의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이 신상해보다 노상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또 부각이 되게 되죠. 그래서 뭐냐 하면, 노동자의 도시공간은 시 외곽에 위치하고 노상해의 그 이농과 석고문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노상해의 도시공간이 이 상해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죠. 또 초기에 제한적으로 그 재원이
투자됐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신상의 시기에 그 거주 조건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재원의 투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노상의 시기, 조개 시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기대에 미흡하지 못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노상의 도시 공간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점차 거주 조건이 열악해지는 그런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공인 신촌에 사는 사람이나 인홍이나 석고문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현실의 부족을 느끼면서 또 문화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다른 지향점을 갖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또 보이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이 시기에 대한 어떤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 시기의 개조의 한계와 그리고 한계 속에서 과거 조개 시기의 기억에 대해서 일종의 기억의 굴절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죠. 천단니엔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죠.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을 여기다 뽑아놨는데요. 여기 있는 아스터 하우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쪽에 있는 지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상해 최초의 그 댄스 홀이 있었던 그 호텔이죠.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댄스 파티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무도회를 열고 있지만 당시에 나이가 든 노인의 눈에서 보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댄스 파티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봤던 그 찬란한 상해를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왕샤오밍 같은 학자는 이 당시의 사회주의 시기에 조개 시기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기억은 언급되지 않고 호화롭고 번영된 그 전기들이 의식적으로 분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사회주의 시기에 표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회주의 시기의 이제 문화접변의 구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조로 해서 현성 시기의 유산, 근대 이전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전통과 근대, 그 다음에 대비 속에서 또 그 다음에 혁명에 대한 봉건 유산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개 시기의 유산에 대해서도 식민주의와 혁명의 대비 속에서 그것을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개조가 본래의 기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 개조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개 시기, 사회주의 시기의 문화가 대비되면서 오히려 조개 시기의 문화에 대한 기억이 조금 굴절되는, 오히려 분식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본래 갖고 지향했던 사회주의 시기, 사회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나 지식인들이 본래 지향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조개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측면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혁개방 이후 시기입니다. 자, 개혁개방 시기에는 이제 그 혁명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죠.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 권력이 큰 정책적인 전환을 보였던 것을 얘기하고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의 사회주의 시기에 평가했던 조개 시기에 대한, 그 이전 시기에 대한 평가가 사회주의 시기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크게 달라진 것은 그 이전 시기에 조개 시기의 역사유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것을 식민공간, 식민주의 공간으로 보았던 것이 기조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중국인들이 그래도 성장을 지속했던, 그리고 중국인들한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중국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역사 유적에 대한 보호 방침에서 혁명사적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특이한 보호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표지성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전국적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지표가 뭐냐, 이것을 이제 정하라, 이런 식의 이제 중앙의 방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상해에서는 상해 역사를 상징하는 지표로 이런 유산들이 있다. 그것을 표지성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지성 건축은 사회주의 시기가 아니라 바로 조개 시기와 연결되는 그런 건축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이후가 되면 기존의 혁명사적에 대한 보호와 조개 시기에 기존의 식민주의 기억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건축들을 묶어서 함께 보호하는 그런 전환을 보이게 되죠. 이것은 1991년에 상해가 이른바 역사문화 풍모보호구라고 해서 이런 그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들을 한 지역들을 단위로 해서 보호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상해 전역에 뭐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유적 보호를 이제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 근대 이전 시기의 유산도 있고, 또 조개 시기의 유산도 있고, 또 혁명 시기의 유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사남로 혁명사적 보호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로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 중국어로 낯설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지역이 예전에 프랑스 조개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작곡가 가운데서 마스네라고 하는 작곡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이라고 하는 곡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프랑스 조개에는 이 마스네라고 하는 작곡가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이름을 마스남로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사남로로 바꿔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남로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사적의 유적들인데요. 거의 이 지도에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보면 앞서 이제 6개의 주요한 유적으로 지정됐던 손중산의 손문의 주거지도 여기 있고, 또 제1차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 장소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이 지역을 이렇게 하나 묶어서 이것이 혁명사적 보호구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이런 발상은 일종의 그 혁명사적 투어를 염두에 두고 처음에 설계가 된 것인데, 노란색은 이제 이 보호가 필요한 건축군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이 분홍색은 그 안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수 근대 건축을 지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건축들이 이 혁명사적 보호구 안에 다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시기에는 서로 대비되는 의미가 강했던 그 조개 시기의 유산과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이 이렇게 하나의 보호구 안에 묶여서 설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해 이제 자주 가신 분이라면 가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중국의 상해의 대표적인 상업거리인 이 신천지의 한편에 이렇게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 유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대표대회 유지도 바로 그 전형적인 석고문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접변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현성 시기의 문화와 조계 시기의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 시기의 문화가 개혁개방의 안티테제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시기와 상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계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이 개혁개방과의 연결성을 부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주류의 문화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하면서 상해를 무대로 해서 전개되었던 문화접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대상해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2003년 7월에 후난 위성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당시 주제는 상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고문이냐 공인신촌이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이미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류의 질문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상해를 가장 대표하는 것일까?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이 상해를 가장 대표할까? 어떤 복장이 대표할까? 어떤 소설이 대표할까?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죠. 일종의 문화적인 선택이 수시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접변 과정에서 문화접변은 기본적으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들의 선택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버전을 바꿔가면서 계속 다른 논의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상해와 신상해의 대비 같은 것도 우리가 개혁개방 시기에는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시기하고 연관해서 또는 사회주의 시기에는 그 이전의 조계 시기하고 연관해서 항상 새로운 상해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비된 노상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의 질문을 계속 하고 있죠. 또는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서도 상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상해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상해 모델이 갖는 의미는 시기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고정적인 의미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상해인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적인 선택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담론을 펼쳐가는 하나의 양식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접변을 얘기할 때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화가 만났을 때 그 문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밑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델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비주류 문화 또는 객문화가 자신의 문화를 얼만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그것이 주인 문화 또는 주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문화적인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문화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또 기존 문화에 대한 적응의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주변화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또 적응의 의지가 동시에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문화적인 통합이죠. 또 반면에 기존 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반해서 적응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절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이 약한 상태에서 적응의 의지가 강하면 동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상해의 경우에도 보면 근대 이전 시기에 주류 문화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의 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선택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절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정 시기에 어떤 주류 문화가 매우 강한 상태에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동화의 측면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애착도 그리고 주류의 문화에 대한 애착도 약한 상태에서 그 두 문화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시기에 교계 시기의 문화에 대한 기억을 굴절해가는 과정은 일종의 주변화 같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해의 문화접변의 경험을 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접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3강에 걸쳐서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중국 상해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